코스닥 상장심사 실무 이야기 제2화. 질적심사의 3가지 축, 그리고 중복상장 원칙 금지. 파트 1. 기업의 계속성. 1.1.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것. 상장심사에서 질적심사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식 요건은 시험 점수 같은 거고 질적심사는 면접이에요. 점수로 커트라인을 통과해도 면접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처럼 수치상 요건을 다 맞춰도 질적심사에서 걸리면 상장은 어렵습니다. 거래소가 질적심사에서 보는 큰 축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계속성. 둘째,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셋째, 투자자 보호. 오늘 파트 1에서는 이 중 첫 번째, 기업의 계속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2. 일반 기업의 계속성 심사 5가지 포인트. 일반 기업의 경우 거래소는 크게 5가지를 봅니다. 첫째, 영업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이 어떤 성장 주기에 있는지,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경쟁 구도와 규제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특히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성격인지를 봅니다. 매출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는지, 재고 자산이 적정 수준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둘째, 재무 상황.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재무 안정성이 어느 수준인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한지, 우발 채무 때문에 갑자기 재무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보죠. 셋째, 기술력.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핵심 기술 인력의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상용화 경쟁력을 봅니다. 넷째, 성장성. 회사가 내놓은 성장 전략과 사업 계획이 합리적인지, 신규 사업이 확장 가능한지, 그리고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합리적인 곳에 쓸 계획인지를 살핍니다. 다섯째, 기타 경영 환경. 특허 분쟁이나 경영권 소송 같은 법적 리스크, 경영진의 전문성과 자본 참여도까지, 이 모든 요소가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경영될 것이냐라는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1.3. 그런데 바이오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이오 제약 기업, 의료기기 기업, 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별도의 기준표를 적용받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 별표 7번이 바로 그 기준이죠. 왜 별도로 보냐면 생각해보시면 당연합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상장 시점에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 이상을 하고 있거나 아직 파이프라인만 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이런 회사의 작년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라고 묻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바이오 기업에게는 다른 걸 묻습니다. 기술의 경쟁 우위가 있는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수익을 만든 적이 있는지, 국가 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지, 공동 연구 네트워크는 갖췄는지, 학회 활동과 논문 실적은 어떤지를 봅니다. 기술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파이프라인이 몇 개나 되는지, 각 파이프라인이 임상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임상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이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가? 경영진 자체가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핵심 연구 인력이 확보돼 있고 오래 재직하고 있는지, 스타 연구원 한 명에게만 기술이 집중돼 있으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회사는 위험해집니다. 지식재산 보유 상태는 어떤가? 국내외 특허 등록 상황, 경쟁업체와 이미 특허 분쟁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시장성도 함께 봅니다. 이 회사가 노리는 시장은 얼마나 큰지, 경쟁은 치열한지, 수익 모델은 적정한지,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끌어온 적이 있는지, 투자자 자금 조달 실적은 시장이 이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1.4.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매출 이슈. 자, 그럼 실무에서는 어떤 매출 이슈가 가장 자주 걸릴까요? 4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처 편중. 매출의 70% 이상이 특정 한두 개 거래처에서 나오고 있다면 거래소는 반드시 묻습니다. 만약 이 거래처가 거래를 끊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성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주력 사업의 변동. 갑자기 신규 사업 비중이 확 올라갔다면 그 신규 사업의 매출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사 매출. 최대 주주나 계열사,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은 집중적인 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 조건이 시장가에 맞는지, 그 거래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제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이슈, 심사 중에 새로 생긴 매출. 상장심사 한복판에 갑자기 큰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소는 의심합니다. 상장용으로 급하게 만든 매출 아니냐? 이때는 일시적인 매출인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실제 관련이 있는지가 중점 검토 포인트가 됩니다. 바이오 기술 특례 기업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없거나 적어도 됩니다. 대신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 특허 포트폴리오가 계속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파트 3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파트 2.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적 심사의 두 번째, 세 번째 축.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입니다. 제가 상장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심사에서 지연되거나 미승인되는 사유의 1순위는 보통 이 영역에서 나옵니다. 계속성 이슈는 어느 정도 숫자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투명성 안정성 영역은 심사 직전에 들춰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2.1.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 6개의 심사 영역. 거래소는 6가지 영역을 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는 법대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감사위원회는 정말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사회이사 선임 비율은 지켜지는지, 상법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관련 의무를 잘 준수해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내부 통제제도.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도입되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금 집행 승인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회계 처리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 공시체제. 상장 후 공시를 전담할 부서와 담당자가 지정돼 있는지, 공시규정 교육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만약 비상장 시절에 불성실공시 이력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이해관계자 거래. 최대 주주, 임원, 관계사와의 거래는 조건이 적정한지, 이사회 사전 승인을 거쳤는지,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 소지는 없는지. 다섯 번째, 상장 전 주식 거래. 이게 실무에서 정말 자주 문제가 됩니다. 상장 직전 3년 정도 기간 동안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저가의 양수도가 이루어졌는지, 제3자 배정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발행된 적은 없는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가능성은 없는지. 여섯 번째, 경영 안정성.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지분은 안정적인지, 경영권 분쟁은 없는지, 그리고 특정 핵심 인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떠나면 회사가 휘청일 수밖에 없다면 이건 경영 안정성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해관계자 거래와 상장 전 주식 이동. 이 두 가지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가장 자주 심사 지연이나 미승인으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시는 회사라면 최소 심사 1년 전에는 이 부분을 사전 정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2. 투자자 보호 심사 4가지 관점. 이제 투자자 보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는 이 영역에서 크게 4가지를 봅니다. 하나, 소송과 분쟁. 이 회사가 피고가 돼 있는 중요 소송 또는 원고로서 진행하고 있는 큰 소송이 있다면 그 소송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합니다. 둘, 회계처리 위반 이력. 과거에 분식회계를 했거나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 주주권 보호. 정관에 주주권을 제한하는 이상한 조항은 없는지,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넷, 공모 후 지배구조 계획. 상장 이후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사회이사는 언제까지 선임할 계획인지. 2.3. 새로 등장한 축,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자, 여기서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중복 상장 규제입니다.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기업이 알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를 다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거요.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내가 들고 있던 주식의 가장 좋은 부분이 따로 뜯겨나가서 다른 시장에 또 상장되는 거니까요. 이걸 업계에서는 쪼개기 상장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복상장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11.2%에 달합니다. 같은 시점 미국이 0.05%, 일본이 4%, 중국이 2.4%, 대만이 2.7%니까 다른 주요국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이게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증시 저평가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거래소는 2026년 4월 16일 공개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올해 4월 중에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를 거쳐서 이르면 2026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왜 변호사가 주목해야 하는 이슈냐? 이 규제가 질적심사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코스닥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 측의 질적심사 기준의 중복상장, 특례라는 새로운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제 모회사가 이미 상장된 자회사가 상장을 신청할 때 거래소는 단순히 재무 요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장이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2.4. 중복상장 심사의 세 가지 축. 그럼 거래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세 가지 심사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영업 독립성. 자회사의 주력 사업이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위되는가? 구체적으로는 주력 제품과 매출처가 모회사와 유사한지, 연구개발과 원재료 조달, 매출이 얼마나 모회사에 의존하는지를 봅니다. 만약 자회사 매출의 70 내지 80%가 모회사 내부 거래에서 나온다면 그건 독립된 상장법인이라기보다는 모회사의 한 사업부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경영 독립성. 자회사의 의사결정과 지배구조가 모회사와 독립되어 있는가? 이사회 구성, 사회이사 선임, 핵심 경영진의 독립성 같은 것들을 봅니다. 모회사 CEO가 자회사 이사회까지 장악하고 있다면 이건 진정한 독립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투자자 보호. 이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회사의 일반 주주가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가치 희석을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 중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안도 있고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도 있습니다. 아직 세부 기준은 확정 단계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보상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5. 어떤 경우가 심사 대상이 될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이 규제의 심사 대상이 될까요? 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배회사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종속회사 또는 동일 기업 집단 내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한마디로 경제적 동일체로 판단되는 회사들이 대상입니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적 분할 자회사의 상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지주회사 전환 목적의 인적 분할. 셋째, 처음부터 설립하거나 인수한 자회사의 상장. 그러니까 단순히 물적 분할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M&A로 인수한 자회사가 나중에 상장하려고 할 때도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규제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죠. 2.6. 왜 지금 이런 규제를 하는가? 그 실무적 함의.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요? 배경에는 2024년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됐죠.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는 이 새로운 충실 의무를 상장제도 차원에서 구현하는 장치로 설계된 겁니다. 금융위원장도 세미나에서 이 점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이게 IPO 실무에서 무엇을 바꾸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딜 스트럭처링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모회사 상장 후에 좋은 자회사를 또 상장하자가
일종의 엑시트 루트였는데 이제는 중복상장 심사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딜 설계 초기부터 들어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적 분할 대신 사업 양수도를 쓰거나 자회사 상장 대신 모회사 유상증자를 선택하는 식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 예비심사 준비 단계에서 모회사 주주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동의, 신주 우선 배정, 공정성, 의견서 같은 장치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LS그룹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가 LS 주주들에게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례가 공개됐는데요. 이런 방식의 모회사 주주보호 패키지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앞으로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셋,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예외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벤처기업이 M&A로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복상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VC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고 실제로 거래소도 업종별 규모별 예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 예시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구체안이 나올 때까지는 실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 IPO팀이 고객사에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 자회사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중복상장 특례 대응 설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심사 대상 판단, 3대 독립성 기준 충족 방안, 모회사 주주보호 패키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종래의 방식으로는 승인받기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7. 그래서 법무법인은 무엇을 하는가? 자, 그럼 이 영역, 그러니까 투명성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전반에서 법무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희 YK IPO팀 기준으로 6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복상장 규제 대응이 한 가지 새로 추가됐습니다. 첫째, 주요 계약의 적법성 점검. 핵심 공급 계약,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계약 같은 중요한 계약들의 법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계약 승계 조항, 그러니까 상장 이후 지배구조가 바뀌었을 때 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같은 조항을 주의 깊게 봅니다. 둘째, 이해관계자 거래 정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고 거래 조건이 시장가에 부합하는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사전에 정비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셋째, 상장 전 주식 이동 점검. 우리사주, 스톡옵션,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같은 것들이 전환되면서 주식이 움직인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의 가치 평가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합니다. 비정상 저가 양수도가 있었다면 상장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넷째, 정관과 내규 정비. 양도 제한 조항처럼 상장사에 어울리지 않는 조항은 미리 삭제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과 공시 규정 같은 상장 후에 필요한 내규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합니다. 다섯째, 임직원 비밀 유지 체계 점검. 임직원의 NDA 비밀 유지 약정을 재검토하고 상장 이후 미공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상장 직후 공시 사고가 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거든요. 여섯째, 이게 새로 추가된 영역인데 중복상장 대응 설계입니다. 자회사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장 신청 훨씬 전부터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가지입니다. 먼저 심사 대상 판단인데 우리 회사가 중복상장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둘째, 영업경영 독립성 입증 논리 구축인데 모회사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셋째, 모회사 주주보호 패키지 설계인데 주총동의 절차, 신주 우선 배정, 공정성 의견서 등을 딜 구조 안에 포함시킵니다. 넷째, 모회사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록 정비.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이행 관점에서 중복상장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했는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주주 대표 소송의 리스크 관리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상편 마무리. 자, 오늘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질적심사의 첫 번째 축인 기업의 계속성,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축인 투명성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후반부에서 다룬 중복상장 원칙 금지는 2026년 하반기 IPO 실무의 새로운 상수로 자리 잡을 이슈이니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하편에서는 매출이 거의 없어도 상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특례 상장의 구조와 그 이면의 위험, 그리고 상장 이후의 세계, 공시 의무와 관리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의 문턱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